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규혁입니다.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가입국이 자유권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평화적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이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범죄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정부와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한 언론인이 기소당하고 또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형사법이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이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거울 삼아 세계적 기준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승현 교수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거침없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임시조직인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로 파견된 직원들이 자신들의 원 부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여부를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뉴스는 누가 판단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 혹은 이익 집단의 힘에 의한 논리가 아닌 언론의 자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탐사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다양한 사안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넘어서 시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탐사적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탐사적 보도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래적 의미의 탐사 보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관한 보도, 끝으로 해석적 탐사 보도가 있습니다. 원래적 의미의 탐사 보도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발굴하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보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탐사 보도는 자주 보도의 대상이 된 기관이나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한 탐사 보도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 경우 취재는 주로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의 제보나 그러한 상황에 대한 기자의 인지 혹은 취재원의 정보 유출 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비중 있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석적 탐사보도입니다. 해석적 탐사보도는 먼저 기획과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래적 의미의 탐사보도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취재해서 공중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면 해석적 탐사보도는 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결과와
그리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의견들을 결합해서 더 새로운 맥락까지를 포함하도록 해서 공중에게 한층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접근법입니다. 이 작업은 사안의 복잡한 쟁점을 다루고 사실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다루어서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합니다. 이러한 해석적 탐사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충북 지역 의료 서비스의 열악함은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탐사적이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료가 가능했지만 사망한 사람 전국 1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전국 최하위인 14위, 도내 주요 병원 의사, 정원 대비 19.2%가 부족한 의료 시스템의 현실에서 지난 7월 3일 의료진 뺏고 뺏기는 악순환 대책 마련 시급, 그리고 의료 붕괴 직전인데 이범석 시장 정부 역할이 우선, 이런 제목으로 의료 붕괴에 직면한 진료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강원, 대구, 경북의 종합병원에서 충북대 병원의 필수 의료 분야를 맡고 있는 모 교수에게 연봉에 1억 원을 더 주겠다면서 이적을 제안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충북대병원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응급진료 체계가 교수와 전공의 부족으로 붕괴 직전임을 청주시장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다음 날 7월 4일 이범석 시장 정부 역할 우선 발언 철회라는 제목으로 당초 원론적인 입장이었던 청주시의 정부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후 후속적인 점검과 보도가 미비했으며 충북도 의료진 그리고 환자 등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과 문제의 원인과 대안의 모색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의대 증원, 만능 열쇠 아니야, 의사 붙잡을 제도 절실, 그리고 낮은 수가의 소송 위험성이 높아, 필수 과목 갈수록 외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부작용의 우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더불어서 의사 입장만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의료인력 증원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아쉬웠습니다. 그 이후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충북대서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그리고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의료인력 확충 필요라는 제목의 보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후부터는 의료인력 확충에 관한 본격적인 보도를 이어갑니다. 이어서 10월 20일에는 충주시의회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대 증원 촉구 라는 제목의 보도로 건국대에 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건국대 의대는 증원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달 25일 충청북도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공동 추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있었던 건국대 원론적 답변만 의대 정원 놓고 평행선, 그리고 김영환 지사 건국대 역할 강화 주문, 건국대 원론적 답변. 이러한 내용의 보도에서는 단순 사실을 전달을 넘어서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건국대와 충북도의 견해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정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언론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심사자의 태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해설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했던 충북도의 난감한 상황에서 김영환 지사 건국대 의대 30명 증원 언급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전에 협의 없이 발언한 김영환 지사의 일방적인 견해를 피력하여 사안에 대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11월 7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 민관정 공동의 출범, 건국대 꼼수,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보하려는 꼼수라는 제목의 보도로 충주에 의대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안에 대한 각 주체 간의 견해 차이만 부각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듯이 보도를 통해서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하고 사안에 대한 다양한 사회 주체 간의 갈등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탐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의료체계 문제 외에도 해석적 탐사 보도를 위한 중요한 주제로는 대청호 큰 섬 개발에 대한 건,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충북 지역 인구 증가에 대한 내용들, 김영환 지사의 주민소환 건과 그리고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소송전 등이 있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그 복잡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방식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좀 더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점의 제시를 위해서 탐사보도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많은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6년 UN 인구 포럼에서 세계적인 인구학자로 알려져 있는 데이빗 콜먼 교수가 한국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콜먼 교수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5년 연속 1명도 안 되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이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했던 수치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부 한 쌍당 한 명의 인구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볼 때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세계 최하위의 저출산 수치마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합계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한국은 1983년에 합계 출산율 2.06명을 찍으면서 이미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면 이때를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해남에 소재한 3개의 군에서는 지난 30-40년 동안 아기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비단 지방만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63명에서 2022년 0.59명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현재 0.53명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구성해오던 인구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절벽이란 생산 가능 인구로 간주되는 15세에서 64세의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자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비붐이 일었던 1970년대에 100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통계청이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5세에서 49세의 한국 남성 중 47.1%, 그리고 여성의 32.9%가 결혼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만 따져보더라도 현재는 197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수치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 방송된 테마 스페셜 지금 미래를 바꿀 시간은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울산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과 진천 등 청년 인구 이탈 문제를 제고하면서 그들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지역의 현실을 실감 있게 보여주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비단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리해야 할 일자리와 주거지는 물론이고 교육 인프라와 교통, 문화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울산의 급격한 인구 감소율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는 2021년 117만 3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1만 명씩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토대로 3년 뒤의 인구를 예측해보면 지금보다 약 30만 명이 줄어들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을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울산 인구의 자연 증감수는 매년 하락해오면서 2022년 2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출생률 하락은 자연스럽게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신입생이 적은 초등학교는 통폐합되었고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울산을 떠나는 고등학생 수도 울산 인구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울산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한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소멸로 인해 앞으로 사람이 살지 않게 될 지자체도 무려 113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2100년에는 지금보다 한국 인구가 3,000명이 줄어든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현해야 할 우리의 노력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의 시간을 좀 더 늦추거나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국 고령화 1위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의성군의 청년 유입 프로젝트는 하나의 유의미한 실험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춘구 행복동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들이 2달간 의성에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성에 머물 수 있는지를 실험해보는 정착 실험인데요. 무한 경쟁에 지친 도시 청년들이 의성에 있는 낡은 우체국이나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충북 진천구는 한국의 인구 증가율 1위 지역으로 꼽히면서 인구 유입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022년 7월 읍 승격 3주년에 더해 인구 3만 명을 달성하면서 진천구는 6년 동안 약 6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그 비결은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진천으로 내려온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덕분이라고 합니다. 즉 진천구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젊은 부부들을 위한 육아와 교육시설, 그리고 병원이나 교통과 같은 거주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한계는 앞으로 많은 지역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유입한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행정 운영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인구 증가에 성공한 일본의 사바에시와 나가레야마시 역시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행정을 펼치면서 이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결국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출산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는 건데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바로 일자리, 즉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위협을 느낀다면 그 누구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점은 청년 인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청년 세대의 비혼과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세대 트렌드가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거주, 교육, 환경, 인프라와 같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내려는 노력이 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한국. 테마 스페셜, 지금 미래를 바꿀 시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공해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미디어 비평단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CJB 8시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날 8시 뉴스는 CJB 창사 26주년 특집으로 충북도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앵커는 26년 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 전파를 송출하고 지금까지 도민의 방송이란 사명을 다해왔으며 그 각오를 변함없이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한다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으며 혁신에 몰두하는 충북도정을 첫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기사는 김영한 지사 부부가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는 장면을 시작으로 지사의 정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못난이 김치, 의료복지 사업, 의료비 후불대 등을 약 2분간 상세히 소개하고 기사 말미에 지사가 교체된 후 충북도정은 안정보다는 혁신과 역동성이 부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도 커졌다며 김영한 지사 주민 소환과 친일파 망언 사죄 요구 화면을 내보냈는데요. 앞서 기사 대부분의 시간을 도정 소개에 할애하다가 갑작스럽게 지사 주민 소환과 친일파 망언 사죄 요구 화면을 내보내며 갈등과 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듯해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서다 변화와 실험의 1년 기사 뒤로 민선 8기 2년차 산적한 과제 해법은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는 청년, 인구 증가 희망받다. 김영한 충북지사에게 듣는다. 민선 8기 성과와 과제 인터뷰까지 김영한 지사가 추진 중인 정책이 소개되고 그에 따른
충북도 담당자들의 인터뷰가 계속되어 CJB 창사 특집 뉴스가 아닌 충북 도정의 일방적 홍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도정 홍보가 특집 뉴스 23분 중 약 15분가량 방송되었는데 이 기사들이 창사 특집 뉴스의 3분의 1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의문이었으며 설령 충북 도정의 정책과 성과가 충북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기사 취지에 일부 공감하더라도 뉴스 안에 김영한 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과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CJB 창사 특집 뉴스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오송 참사 100일 투쟁문화제 소식이 뉴스 말미에 약 30초간 단신으로 전해지며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가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다면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30초의 시간은 오송 참사 100일 투쟁문화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하기에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김영한 지사의 인터뷰 부분에서 지난 7월 21일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 재난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충북 지역 수해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CJB가 도민을 위한 공감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JB의 창사 26주년 특집 뉴스가 CJB가 걸어온 길, CJB와 함께한 지역민의 이야기가 아닌 김영한 지사의 정책 소개인 점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7월 20일 CJB 8시 뉴스에서 도민들이 바라는 건 단체장의 탁월한 구조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도민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그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앵커의 클로징 멘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사의 앵커 클로징 멘트조차 의미를 잃게 만드는 CJB의 창사 특집 8시 뉴스를 보며 시청자로서 크게 실망했으며 창사를 맞은 CJB 청주 방송에는 어떤 시점에 어떤 기사를 어떤 식으로 조명해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입동이 지나도록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갑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온 듯 합니다. 일교차도 무척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는 동절기에 예상되는 재난 예방 방송을 시행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V 하단에 재난 방송이 송출된다면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TV를 말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